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연일 비판하면서 어차피 곧 물러나게 될 것이라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갈등이 거듭되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파월 의장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목소리까지 월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갈등이 이어질 경우에 미국 장기 국채 가격이 0.5%포인트 가까이 폭락할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트럼프와 파월의 갈등에 대한 파장 짚어보고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수혜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개인 투자자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들 하죠. 특히 신규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도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요? 미국의 헤지펀드 애널리스트이자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가 더 단순하고 더 안전하게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주식 투자 방법을 담아낸 책,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의 상호 관세 이제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네.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오전부터 전해졌죠. 네, 되게 전격적이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최초로 일본과 협상 타결됐다 이 소식을 전했는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버릇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도 했고, 네. 결국 서한 보내놓고 봤더니 관세율을 1%포인트 더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이 상당히 난항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네. 전격적인 합의를 지금 이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나오는 예측은 일본이 미국의 강경한 압박에 대폭 양보를 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타결이 이뤄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관심은 역시 상호관세를 얼마나 낮췄는지, 네. 이 여부가 되겠죠. 일단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 15%입니다. 기존에 예고했던 게 25%였으니까 10%포인트 낮아진 수준이죠. 네. 앞에 이제 타결지였던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 영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해요. 베트남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이제 도요타 자동차가 일본은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품목별 관세 자동차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25%에서 절반인 12.5%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와 트럭, 쌀, 그리고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지금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도 자신의 SNS에 되게 강조했는데 규모가 상당해요. 네. 5,500억 달러, 759조 원을 일본이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이 중에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아마 이 투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한테도 요구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에서 일본이 미국과 JV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발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제 알래스카 LNG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거액을 미국에 투자하고 자동차, 농산물을 일부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는 절반으로 깎은 셈이 됐는데, 일본이 이제 우리와 비교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우방국이란 말이죠. 그걸 감안한다면 대폭으로 낮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도 이번 주말부터 미국과 최종 담판 성격의 통상 협상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의 타결한 조건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의 어떤 좀 기준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교역하는 규모나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사항도
사실 일본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 서한을 통해서 보면 상호 관세율 책정한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관세 부과 이제 시점을 일주일가량 남겨놓은 상태인데 네. 일단 우리 경제부총리를 포함해서 각 부처 장관들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 포함해서 지금 50여 명이 이번 주에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에 돌입을 합니다. 네. 일단 협상의 큰 틀을 따져보면 일단 상호 관세가 있겠고요. 품목별 관세, 그리고 비관세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 네. 그리고 투자나 제조 협력 분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틀로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에너지 협력에 관해서는 지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출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 네, 네.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알래스카 LNG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LNG 수입 확대 문제, 그리고 원전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워드 러트링 상무장관과도 만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조업 협력 문제, 뭐 명칭은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칭 명명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협상 방안을 모색을 하고 디테일하게는 이제 조선, 뭐 반도체,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 분야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제 비관세에 대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비관세 분야와 관련해서 구글과 그리고 미 축산협회와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구글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알려졌지만 국내 이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네. 미 축산업계는 이제 대표적으로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분야에 대한 밀고 당기기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이건 사실 안개 속인 게 일각에서는 우리가 농산물 개방이나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서는 쌀이나 소고기는 아예 의제에서 배제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협상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25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과 2+2 협의에 나서게 되겠죠. 예. 최종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율을 놓고 미국 측과 이제談판을 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2+2 협상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 관세율을 낮추는 게 목표가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예측은 쉽지 않지만 일단 직접 비교 대상이 된 일본이 15%가 됐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15%로 가져왔으니까 이제 기준선이 이제 이게 되겠죠. 지금 예상보다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최저 수준이 높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현재 FTA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무관세 교역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일본과 같은 15%의 수준의 타결이 된다면 이걸 성공적인 협상의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여기에는 사실 이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울러 이제 일본이 미국에 무엇을 내줬는지를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시장도 일부 개방했죠. 자동차 개방했죠. 대규모 투자 약속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일본이 수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제시하면서 아마 그 비슷한 선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해오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도 중요한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상호 관세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을 하더라도 네. 우리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분야, 자동차, 반도체, 철강 이런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8월 1일 상호 관세 시한이 지금 정해져 있긴 하지만 네. 더 연장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한에 쫓기기보다는 일단은 전체 협상 의제를 담은 영국처럼 프레임워크의 합의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협상은 이제 8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는 이런 투 틀의 전략을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자본시장 개편 주문을 하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주문했고 네. 이제 이에 대한 세부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이 예고가 된 겁니다. 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일단 부당이득 이상 부과되도록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이득 본 거 이상 부과되도록. 네, 그렇습니다. 네. 3대 불공정 거래 행위,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이런 네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기본 과징금은 기존에는 이제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서 최저 50%에서 최고 200%의 비율로 부과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저 기준이 100%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100에서 200%로 최소 기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가 조작 같은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통해서 얻은 부당 이득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액 과징금으로 환수 조치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와 함께 또 보셔야 될 게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체계가 이제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현재는 이제 거래소가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계좌를 기반으로 이제 이상거래 활동을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점이 발견되는 게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탐지망에 이제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받은 뒤에 이를 계좌와 연동해서 시장감시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계좌 한꺼번에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시 대상이 이제 개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업무 효율성이 좀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이게 이제 동일인과 연계 여부와 관여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자전거래 같은 것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이번 시행령 규정 개정안은 이제 9월 2일까지 입법 변경 예고를 거쳐서 10월 중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전망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이달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전월보다 11포인트가 하락한 109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11포인트 하락폭이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당시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50bp 한꺼번에 인상을 하는 빅스텝을 밟아서 당시에 시장에 충격을 줬던 때였습니다. 이 주택가격 전망 CSI는 지난 2월 99까지 떨어졌다가 네. 이제 서울 지역의 일부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5개월 만에 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죠. 아무래도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주택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이면서 네. 소비자들의 집값 전망 기대 심리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100 이상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집값이 그래도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기대 심리가 100 이하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지는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던 걸까요? 어제 우리 증시가 잠시 쉬어갔었죠. 오늘은 뭐 미일 무역협상 타결 소식, 또 파월 해임을 둘러싼 월가의 혼란 등 해외 이슈의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또 여기에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표된다는 소식이 들리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인 이번 세법 개정안에 에서 수혜주가 무엇인지 벌써부터 시장에 들썩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이신 김두원 하나증권 주식 애널리스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네, 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또 월가에서는 그 파월 의장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그 뉘앙스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 번역돼서 나온 게 그런 겁니까? 실제로 진짜 바람직하다라고 표현이. 네, 번역된 취지가 좀 있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네. 사실 월가는 파월 편 음. 이게 기본적인 컨센서스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이죠. 고무적이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월가에서 연준의 지금의 독립성을 네. 어떻게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독립성의 반대가 뭘까라고 보면 네. 의존성이죠. 그렇죠. 독립적이다, 의존적이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월가에서 걱정하는 것은 연준의 유연성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독립성을 침해된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파월 의장과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네.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할 때 되면 하겠다. 즉 독립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꼭 해임될 가능성이 저는 낮아 보이지만 만약에 해임된다. 네. 라고 그러면, 한다면 네.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의 의중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죠. 그럴 사람을 안 칠 테니까. 지명하겠죠. 네. 그러면 그 유연성이 네. 현저히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직은 괜찮아요. 괜찮다는 것은 이전에 높은 인플레이션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지난 6월달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 네. 반등했습니다. 반등. 네. 그러니까 조금 고개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세가 여전히 변수이지만 이전보다 상호 관세가 높아질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의 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 시기는 얼마나 갈지는 또 경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파월이 후임자 트럼프가 지명하는 사람 네. 금리를 낮출 것인데 데이터들은 금리의 인상 혹은 금리 인하를 지연하는 쪽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 유연성이 엄청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월가는 그런 걸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고무적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월가는 연준 편이었다는 게 컨센서스인데 그런데 뭔가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게 네. 저는 항상 변화는 변동성 이퀄 기회이자 위기라고 보는데 기회의 측면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파월이 해임하면 안 되나? 그건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그 사퇴를 하면은 오히려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압력에 먼저 제풀에 물러난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나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자진적인 사태냐?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비자발적인 사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독립성과 의존성 그 반대에서 중간에 있는 유연성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해봤더니 네. 월가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계속 생각해 보면 월가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그동안 왜 계속 파월 의장과 네. 트럼프와 연준의 저는 이제 불협화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불협화음이 있을 때 월가가 왜 연준과 파월 의장의 손을 들어줬을까라고 보면 월가가 원하는 것은 연준의 유연성이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이 흐름은 네. 유연성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것에 우려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네. 다음번 FOMC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네. 이런 상황에서 네, 매우 정확한 지적이죠. 다음 주입니다. 7월 FOMC는 소문난 잔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죠. 없죠? 네, 소문난 잔치라고 보는 이유는 금리의 변화가 이미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6%. 그러니까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 정도면 동결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이번 7월 FOMC는 전부 다 소문난 장치라 그러고 별 네. 기대가 없다라고 보고 그냥 넘길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저는 파월 의장이 네. 앞으로 하반기에 FOMC는 4번 남았거든요. 7월달, 9월달, 그다음에 하반기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남았는데 네. 10월달, 12월달 4번 남았는데 네. 8월달에 잭슨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사실 정기 FOMC는 아니지만 예. 학술 회의로서 잭슨홀에서 과거 QE2도 발표했었고 AIT라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양적 완화 정책도 두 번째 양적 완화 정책은 잭슨홀에서 시사했었고 네. 그 전에 전임자였던 옐런 의장이 네, 네. 평균적인 목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잭슨홀에서 발표를 했었던 전례가 네,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잭슨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간헐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번 7월 FOMC에서 예. 파월 의장이 예. 잭슨홀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혼자 주장하는 건 아니고
FOMC가 끝나면 3주 뒤에 의사록이라는 게 발표됩니다. 회의록이죠. 네. 그 회의록에서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연준 내부에서 통화정책 프레임, 틀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AIT라 그래서 네. 에버레이지 인플레이션 타겟, 네. 평균 목표 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과거 한 10년 동안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오른다고 바로 금리를 올려버리면 네. 다시 저금리로 빠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좀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보자. 네. 1년을 보든 3년을 보든 5년을 보든. 그래서 저금리를 탈피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통화정책의 변화거든요. 네. 팬데믹 바로 직전에 변화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는 아니죠. 이제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야 우리 이거 잘 지금 국면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이 프레임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네. 지난 연말부터 Fed listen 네. 연준이 듣는다라는 의미에서 통화정책 재검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월 잭슨홀 에서 이 재검토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에 주목하지만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네. 연준이 바라보는 통화정책 체계의 변화가 훨씬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건데 아마 8월 달 잭슨홀을 바로 앞둔 이번 회의에서 네. Q&A에서 연준이 통화정책 변화를 검토하고 있고 그걸 8월 달에 잭슨홀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비슷한 문구가 논의된다면 네. 충격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충격이 클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파월 의장의 월가에서 파월 의장을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가 뭐냐면 파월은 항상 늦는다. 그리고 항상 웨이den시 관망 심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답답하다는 거죠. 지금 금리가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이 현재 AIT라는 것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전후 과정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을 FIT라 그래서 네. 플렉서블하게 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바뀌겠다. 네. 즉 유연성을 좀 더 감안하겠다. 네. 지금 물가가 오르면 바로 금리를 올릴 것이고 지금 물가가 내려가면 다시 금리를 낮출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그만 보고 현재와 미래의 데이터를 볼 것이다. 좀 더 선행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적시성 측면에서 이제는 금리가 오른다, 물가가 오른다면 금리를 올릴 것이고 네. 물가가 내린다면 금리를 낮출 겁니다. 따라서 시장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는 예상 가능한 정도로 바뀔 것이다. 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될 것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관세 여파 때문에 네. 물가가 조금 오를 개연성이 높아 보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 너무나 항등식 비슷하게 1대1로 바뀌는 거죠. 복잡하지 않게. 예. 저는 이것이 금융시장에서 금리를 오리던 내리던 정책이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바뀐다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 파월 갈등은 그런 거고 그런 가운데 앞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은 약간 좀 프레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고 네. 그리고 관세 협상도 여러 가지 국외 이슈가 있는 속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그동안 이제 올해 증시가 많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또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증시 그 제도라든가 중시를 둘러싼 어떤 법 개정 이런 게 네. 또 있어가지고 네.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증시를 좀 전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뭐 지난해 부진했던 거는 이제 언제 얘긴가 싶을 정도로 올해 정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주요국 가운데 기록했는데 일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크겠죠. 네. 네. 저는 제가 있는 하나증권에서 제가 레포트로 주로 어떻게 쓰냐면 이런 문구가 항상 들어갑니다. 기세가 좋다.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네. 외국인 수급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실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알렸는데 네. 그것이 상법 개정.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상법 개정은 수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3%룰 하나만 지금 통과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건국 이래 한국의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 재분배
어떻게요?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어느 정도로? 지금 부동산이 80%, 네. 동산이 20%입니다. 네. 가깝지 않죠. 어쨌든 미국은 반대입니다, 거의. 근데 가까운 일본은 네. 주식이 우리나라가 지금 8% 정도인데요. 가계 네. 자산에서 네. 일본이 15% 정도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네. 가계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바꿀지는 아직 기준은 없으나 네.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편중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옮기겠다. 네. 그런데 동산 중에서도 네. 국내 주식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을 이제는 한국 주식을 바라볼 때 우리 가게들한테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죠. 배당 측면에서 네. 포트폴리오 자산 측면에서 한국 주식을 바라보자. 네. 괜히 사기치고 시세 차익 갖고 투기하고 이러지 말고 따박따박 제3의 월급처럼 배당 측면에서 바꿔보자. 그렇게 시선을 바꿀 정도로 우리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네. 하는 가운데 있고 네. 상법 개정에서 최근에 뜨거운 감자인 세법 개정까지 네.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한 그 이제 논의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 더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가장 크죠. 네. 사실 배당을 소득으로 보면 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최대가세 그러니까 49%까지 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오, 부럽네요. 네. 어쨌든 배당이라는 것을 줬다고 했는데 그것을 소득으로 종합과세로 매겨버리면 네. 결국 벌어봤자 절반 이상이 소득으로 그럼 세금으로 나간다. 그렇게까지 주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인 것이죠. 배당은 소득에서 좀 분리해주겠다. 그래서 좀 절세 효과를 누려주겠다. 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부자 감세의 논란을 일부 철회하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네. 뭐 아직은 세법이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거죠. 대주주 요건. 이것을 하향하겠다. 네. 요건을 하향한다는 지금 건 얼마에서 얼마로 하향하겠다는 거죠? 지금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1% 네. 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50억 원을 네. 갖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 근데 그걸 확 낮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대주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국내 주식을 하면 세금이 없거든요. 근데 대주주는 세금을 냅니다. 네. 양도차의 소득을 세금을 네. 내죠. 그래서 그것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출 것이다. 네. 근데 이거 10억 원은 어제 오늘 기사가 맨날 달라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또 너무 과하다. 네. 그래서 한 뭐 20억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어쨌든 기준을 완화시켜주면 그만큼 대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음.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말 돼서 네. 주식 쏟아내는 다 매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늘상 저희가 시간이 없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근과 채찍 중에서 네. 시장은 지금 당근에 기대를 해서 여기까지 지수를 올려놨거든요. 네, 네. 근데 최근 적기성 있게 이제 채찍들이 네. 하나씩 나오는 네. 것이죠. 어쨌든 이제 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금 개편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이때 가장 수혜주가 될 게 이제 우선주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네. 우선주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선주를 한 번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많은 변화들 중에서 상법과 세법의 가장 교집합은 무엇일까라고 보면 배당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배당 투자는 과거부터 우선주 투자입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우선주라는 게 보통주랑 좀 다른 건 간단히 말씀드려서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선주는 없죠. 네, 네. 우선주는 없습니다. 네. 다만 배당을 먼저 받고요. 네. 기업이 청산할 때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최근에 시대 정신이 의결권이에요. 소액주주도 의결권을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네. 우선주가 메리트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네. 배당이라는 접근을 하다 보면 우선주의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네. 실제 지난 한 2달 동안 우선주 네. 꽤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어요? 뭐 현대차 EUB 같은 거 네. 아니면 대신증권 금융권의 뭐 우선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한 50% 넘게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코스피 우선주 지수도 거의 30% 가까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우선주가 이제 어떠한 모든 게 좋은 게 있으면 어둠이 있죠. 한화그룹이 네. 최근에 하나의 우선주가 상장 폐지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건을 막 찾아봤어요. 네. 상장 폐지 요건이 안 됐어요. 근데 왜 폐지가 된 거죠? 정관에서 기업 정관에서 예. 이것을 자의적으로 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선주 투자할 때 가장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 가뜩이나 없는데 일일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실제 거래가 많이 되는 저는 레포트에서 자의적으로 월 평균 한 2만 건 정도, 2만 주 정도 거래되는 우선주를 추려보자. 네. 몇 개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래가 활발한 우선주 중심으로 봐도 충분하다라고 봐서 첫 번째 잣대가 이제 거래량이 활발한 것을 보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선주가 배당 투자 컨셉이잖아요. 네. 근데 배당은 누가 줍니까? 돈이 많은 기업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장성 있는 기업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성장성 있는 기업 플러스 우선주 중에서 거래량이 많은 우선주를 좀 추려보자. 그래서 최근에 금융권의 증권주 우선주, 네. 뭐 미래에서 대신증권 등등 또한 가장 대표적인 우선주라 그러면 현대차가 우선주가 몇 개 있습니다. 종류가 네. 1우비, 2우비, 3우비. 네, 그래서 현대차 2우비 같은 것이 네. 상당히 거래량이 많다. 근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코스피 디스카운트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미국에도 우선주가 있어요. 알파벳 같은 것이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주가 너무나 달콤해요. 의결권을 반영하면서 돈을 차입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알파벳 같은 미국은요. 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주가 10,000원이면 우선주는 한 9,500원 아니면 네, 10,000원 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결권에 대해서 옛날부터 자리매김해서 우선주와 보통주가 같이 가는데 한국은요. 네. 우선주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대주주 요건이 하향됩니다. 네. 그럼 연말 물량. 주식을 매도할 거예요. 네. 그런데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가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더 내니까 빨리 주식을 던져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보통주와 우선주 봤을 때 네. 가뜩이나 우선주가 잘 안 팔릴 거를 다 알아요. 그럼 우선주부터 던지겠죠. 그러면 훨씬 더 리스키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우선주가 되게 달콤한데요. 자칫하다가 연말쯤 가서 내게 안 팔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거래가 안 될 가능성. 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네. 모든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달라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선주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에서 코스피 상단을 지금 얼마로 봤어요? 3,700 10포인트. 예. 네, 저희가 하나증권에서 뭐 매월마다 여러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지만 저희 하우스가 가장 높은 지수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 있으신가 봐요. 이번에 기세가 좋다, 네. 수급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민낯도 있어요. 이렇게 발표하니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죠, 정책이. 네. 그런데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런 겁니다. 주가는 뭐 조금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장성 곱하기 멀티플이에요. 네. EPS 곱하기 PER. 네. 그러면 EPS는 성장성이죠. 네. 한국은 애석하게도 현재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어서 네. 기업의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PBR은 맞습니다. 그 PBR을 높이는 것이 네. 밑에 분모가 되는 우리의 주식수를 줄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수가 여건상 오를 가능성이 꽤 그래요. 높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해요. 네. 이게 조정이 언제 올지 뭐 네. 이런 생각을 또 막연하게들 하실 거 아닙니까? 네. 투자자를 어떻게 가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은 조정기입니다. 기간 조정기입니다. 네. 네, 이 조정은 과거 사례를 보면 기간 조정은 짧을수록 좋은데요. 조정이 가장 무서운 건 폭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조정기입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입니다. 즉 폭은 크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도 전약 후 강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도주는 항상 살아있다. 네. 언제 조정이 크게 나오냐면요. 주도주가 완전히 꺾일 때 나옵니다. 네. 지금 조방원, 특히나 지금은 조방원, 네. 지주와 금융까지 얘기 드립니다. 네, 그만큼 주도주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네. 아직은 코스피 기세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교수이신 김두원 하나증권 주식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바람직한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하네요.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플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마법의 멀티플. 네,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예. 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예. 더 이기는. 누가 쓴 책인가요? 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국내에 이제 딥밸류라는 책이 네. 있습니다. 딥밸류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그게 번역할 때 심층 가치 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저 물의 저 아래 바닥까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초저평가주를 사는 그런 개념에 관한 책인데 네. 물론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투자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책은 초저평가주를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왜 좋은가를 주장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 한 3가지가 있어요. 평균 회귀.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처음 것이 나중 되고 나중 것이 처음 된다. 뭐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오른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초저평가된 것은 언젠가 오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그 자연의 법칙처럼 이런 평균 회귀되는 성향이 존재한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거를 이제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백테스트라고 그러죠. 과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가지고 수익률을 분석하는 작업을 백테스트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평균 회귀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안전 마진. 이건 제가 뭐 특히 벤자민 그레엄이나 워렌 버핏 설명 드릴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인데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으니까 이 주식 한 가치가 한 100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릴 수 있잖아요. 내 틀린 거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싸게 사면 되는 거죠. 내가 틀려도 덜 얻어 터지니까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초저평가주와 미국에서 있었던 그 기업 사냥이라든가 주주 행동주의.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주주 행동주의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초저평가주들을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등장을 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싸면은 저 회사에 봤더니 한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딱 들여다봤더니 현금이 1,000억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네. 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대로 냅둬 내가 저 회사 공격해가지고 저 회사 안 되면 인수해버려야지. 그럼 내가 1,000억 가지고 내 혼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70년대 말에 등장을 해요. 미국에서도. 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칼 아이칸이라고 기업 사냥꾼의 예. 네. 이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의대 출신이세요. 의대 네. 중퇴하고 투자를 하셨던 분인데 그런 이제 기업 사냥꾼의 얘기 80년대 초에 이제 주주 행동주의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는데 이 주주 행동주의 그러면 막 경험 많고 노련한 투자자들이 주주 행동주의를 했을 것 같지만 30대 초반에 투자자들이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네. 그 데이비드 아이혼이라고 얘는 애플의 현금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드 아이혼이 주식을 사고서 많이도 못 사요. 한 5%밖에 못 사죠. 많이 사고 나서 5%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렇죠. 조금 사고 나서 네. 공개 사안을 띄우는 겁니다. 현금 놀리지 마라. 투자하지 않을 거면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의 공격이 먹히죠. 그래서 애플이 배당금도 늘리고 자사주 소각도 엄청나게 하게 되면서 네. 애플 주가가 실적도 좋았지만 주주 환원을 하게 되면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을 초저평가주와 연결을 해서 하는 대목도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기업 행동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심혜섭 변호사가 이 책은 미국 얘기니까 심혜섭 변호사. 네. 굉장히 이제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책의 부록으로 한국적 관점에서 초저평가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미국과 한국은 법이 다르잖아요. 그다음 상속세율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더웨이를 인수를 했지만 버크셔 해더웨이를 인수할 때 처음에는 버크셔 그냥 동네 아는 사람들, 뭐 대학 친구들, 자기 뭐 고모, 여동생 이렇게 만든 사모펀드예요. 그냥 일종의 개 같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개에 가까운 펀드 이걸 만들어가지고 발음이. 네, 처음에 이제 그런 여기서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나 네. 그다음에 그 또 다른 회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주식을 조금 사요. 투자 목적으로. 네. 근데 주주 가치를 위해서 너무 노력을 안 하니까 더 매입을 해서 이사회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경영까지 인수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한국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가 하더라도 사모펀드가 그 기업 경영을 그거는 인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저평가 투자를 할 때 미국 생각하고 하면은 네. 자칫하면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적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 부록이 있어서 그거를 심혜섭 변호사가 부록에 했었는데 썼다고요? 사실은 네. 저는 본문 내용보다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 얘기니까 훨씬 더 좀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평균 회기, 뭐 안전 마진, 기업 가치가 예. 이 책의 핵심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평균 회기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그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죠. 워렌 버핏 스승인데 초저평가주가 왜 나중에 가격이 오르느냐 그랬을 때 벤자민 그레이엄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그게 주식시장의 미스테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균 회귀 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 저자는 이 평균 회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믿음을 얘기를 해요. 초저평가주 주식을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에는 평균 회귀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평균 회귀가 작동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줍니다. 이 책에서. 네. 이 톰 피터스라고 뭐 전설적인 거의 레전드급의 경영 컨설턴트죠. 경영 이론가고 이분이 썼던 책이 1982년도에 나왔던 초우량 기업의 조건입니다. 네. 아마 기업에서 한번 뭐 현직 임원이신 분들 경영하시는 분들. 아마 이 책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확률이 높고 네. 뭐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이 책에서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만한 책입니다. 여기서 43개의 초우량 기업을 선정해서 네. 이 기업들의 특징을 분석합니다. 이 기업들이 왜 초우량 기업인가. 뭐 주가도 분석하고 경영 전략도 분석을 쫙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 애널리스트가 5년 뒤에 이들 회사의 주가를 분석을 해봐요. 네.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다 그래야 지금 답이 맞을 것 같아요. 다 나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왜 네. 그러냐면 이들 기업이 계속 고성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평균 회귀의 법칙이 작동을 하면서 고수익과 고성장은 둔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그 당시에 고수익과 고성장할 때 주가를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은 네.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주식을 사는 셈이 돼버렸다. 예. 그래서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평균 회귀 원리는 단순하게 그냥 뭐 주식에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산업과 경제 전반에도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네. 일종의 경기 순환과 같은 것이다. 네. 호황 뒤에는 불황이 오고 그죠? 불황이 지나면 호황이 사이클이 계속 오듯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균 회귀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초저평가주를 사게 되면 네. 장기적으로 시장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네. 아이디어가 이제 이 책에는 굉장히 강력한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초저평가까지 아니더라도 뭐 저평가 주식을 잘 골라내면 좋을 텐데 네.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 제목이 아까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을 더 이기는. 더 왜 더 이기는. 이기는이 붙었냐면 예, 예.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네. 그 책을 쓴 사람은 그 조앤 글린블라트라는 네. 지금은 이제 레전드급 투자가가 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고당 캐피탈이라는 헤지펀드를 운영했었는데 네. 연평균 수익률이 30%가 나왔어요. 30%. 그것도 단 한 해도 마이너스가 없이. 네. 그러니까 그분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쓴 책이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인데 네, 거기 공식이 있었죠. 네, 네. 마법 공식 아시죠? 네, 네. 근데 이 저자의 얘기는 내가 얘기하는 마법 공식이 네. 그 조앤 글라프트 공식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 그것도 그래서? 좋은데 그래서 이제 책점에 이렇게 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앤 글라프트의 방식은 간단한 거예요. 그 개념적으로 굉장히 우량한 기업을 싸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한 지표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업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면 자기 자본 이익률, 자본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ROE로 표현하든 ROIC로 표현하든 뭐 ROC로 표현하든 간에 하여튼 본질은 그거거든요. 있는 내 자본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네. 우량 기업인 거잖아요. 근데 핵심은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PER이라고 우리가 이제 퍼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네. 퍼가 5배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퍼를 5배 그 기업을 산다는 것은 이 기업에서 매년 벌어들이는 돈으로 5년 뒤에 네. 원금을 회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미국의 일부 테크 기업들을 보게 되면 PER이 100배가 넘어가면 현재 이익에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익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년 뒤에 원금이 회수된다는 소리예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퍼라는 것은 이익으로 주가를 나눈 거겠죠. 그죠? 근데 이익으로 벌어서 주가만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가를 이익으로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퍼의 역수라고요? 퍼의 역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퍼의 역수니까 퍼는
퍼는 낮을수록 저평가된 거니까 네. 퍼의 역수니까 높을수록 이게 저평가된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요 두 지표를 가지고 요 두 지표를 가지고 두 개를 만족하는 회사들을 찾아서 딱 리스트를 쭉 뽑은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조엘 글린란트의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에 나온 마법 핵심 메시지입니다. 공식인데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분은 이 책의 저자는 이거보다는 네. 이분이 제시한 사모펀드나 네. 기업 사냥꾼들이 기업을 살 때 네. 쓰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좀 달라요. 어떤 방식을 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기업이 어떤 기업이 1,000억을 주고 사는데 이 회사에 부채가 있고 현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인수를 하게 되면 부채는 갚아야 되고 현금은 내 맘대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셈은 어떻게 된 거냐면 시가총액 더하기 네. 부채 더하기 현금성 자산을 빼야죠. 빼서. 이건 어차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이거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배수가 낮을수록 이거를 마법의 멀티플로 본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거니까 회사에 있는 자산도 내가 쓰면서 그 다음에 영업이익으로 번 돈으로 뭐 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낮을수록 내가 싸게 사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네. 이 저자가 이제 이걸 자기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마법의 멀티플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싸게 사는 리스트 같은 것도 만들어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주가를 싸게 사서 그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저자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죠. 네. 예,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 주세요. 토비아스 칼라일의 주식 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멀티플. 뭐 어떤 얘기가 가장 와닿고 또 청취자분들께 그래서 한국 소개해 얘기를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싶으셨는지. 우리나라 얘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렇게 요까지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 입장에서는. 근데 한국은 그것만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상속이 걸려 있어요. 대주주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나라 상속할 때 시가 평가를 하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이 현금이 1,000억이 있어도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억이면 상속세를 낼 때 100억을 기준으로 내는 거예요. 시가평가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100억 원인 회사에 이 회사의 통장에는 1,000억 원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상속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1,000억 원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재 상장 기업들의 상속 기준은 네, 시총 1,000억 기준. 원은 무료하다고 시총만으로 무조건 평가를 해요. 그래서요.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대주주들이 상속을 앞둔 대주주들은 네. 어떻게 했어요? 주가를 떨어뜨릴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심의해서 변호사가 상속 문제만 소개해 드리면 네. 그러니까 주식을 고를 때 초저평가주 살 때 그러니까 아직 상속이 진행되는 기업보다는 상속이 끝난 기업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상속 이슈가 걸릴 만한 기업을 고르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배주제 나이도 중요하다. 그럴 것 같아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면 아무래도 또 상속 문제가 또 네. 생기니까. 그리고 또 지배주제가 너무 젊으면 심해서 변호사의 편언입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네? 저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뭐냐 상속만 소개되고 딴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네. 또 이런 것도 나오죠. 만약에 그 지배주주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은 게 좋다. 그 형제들이 많은데 형제들이 지분이 많지 않으면 서로 조금씩밖에 안 갖고 있으면 네. 왜요? 싸울 수 있거든요. 네. 싸울 때 편승하면 된다.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이게 이런 거 변호사의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법 체계를 보면서 그래서 그 초저평가주를 살 때 왜냐하면 상속을 앞둔 대주주들은 이게 주가가 오르면 더 싫거든요. 네. 세금 더 많아지니까. 네. 그러니까 괜히 초저평가 돼 있는데 상속이 오래 남아가지고 주가가 오랫동안 안 오르게 되면 나만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상속 같은 변수도 고민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투자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재밌어요. 그런 걸 사놓고 네.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면서 지배주주보다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는 예. 초저평가된 주식을 잘 발굴해서 예. 장기적으로 가자 이 얘기 같아요. 네,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 회계라는 것이 딱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제 저평가주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주식 있을 시장을 더 이기는 마법의 겁니다. 멀티플 예. 저 부록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이상원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어요. 고맙습니다.